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여러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이제 국조특위에 관련된 얘기가 나왔습니다. 국조특위. 자, 국회가 11월 24일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정조사는 국회가 특정한 현안에 직접 관여하여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요것 좀 하나 좀 추가해 볼게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제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또 하잖아요. 예. 이 정부를 견제하는데 여기에 어떤 수단들이 있는가, 요거를 좀 이제 들여다보는 겁니다. 여기에는요, 뭐 이제 각종 있잖아요. 각종 동의, 예? 사전 동의를 또 이제 국회가 해줘야지만 정부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게도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정부가 어떤 일을 했더라도 사후에 승인을 받도록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사후 승인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각종 동의권, 승인권 같은 게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정감사 제도 같은 것도 있습니다. 국정감사 제도가 있는데 1년에 한 번은 꼭 있잖아요. 나랏돈 갖다 쓰는 데들을 한번 탈탈탈탈 털어보는 거예요. 돈은 제대로 썼니? 일은 제대로 하고 있니? 성과는 있었니? 이런 것들을 털어보고 그걸 기반으로 내년도 예산안도 확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국정감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이외에도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국회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들었을 때는 국정조사권을 발동할 수가 있습니다. 국정조사 제도를 실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현안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심도 있게 이걸 들여다보고요. 그리고 이건 국민 여론을 환기하는 이런 이제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뭐 생중계 같은 거를 해줘가지고 국민들도 그 사안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아갈 수 있는 알 권리가 충족되기도 하고 그래요. 자, 그런 게 이제 국정조사고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앞에서 봤었던 해임 건의권 같은 것도 있죠. 해임 건의권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탄핵 소추권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탄핵 소추권. 그래서 이런 등등 뭐 대표적인 것들을 좀 꼽아봤는데요. 이런 거 등등해서 국회가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들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조특위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국조특위는 국정조사를 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이런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제 국회위원회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국회위원회는요, 위원회는 크게 있잖아요. 두 가지로 좀 이제 구분이 됩니다.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어떤 거냐면은 이게 있잖아요. 하나가, 국회위원회가요, 앞에서 우리가 봤었던 상임위원회가 있죠. 상임위원회. 그래서 여기는 의원들이요, 의원들이 한 개에서 두 개의 상임위에 배속이 됩니다. 상임위 활동을 하는 거예요. 2년 단위로 상임위는 바뀌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이 상임위원회는 항상 설치돼서 활동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임시로 기한을 정해서 요 기간까지만 활동하고 해산하자 하는 위원회도 만들 수 있어요. 그거를 이제 특별위원회라고 하는 거죠. 특별위원회라고 부릅니다. 요거는 있잖아요. 활동의 기간이 제한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특위 중에서 예결특위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예결특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는 곳이거든요. 예결특위는 말이에요. 이제 특위지만은 상설화가 되어 있다. 요게 좀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특위의 이름을 가지고 있긴 한데 상임위원회와 유사해져 버린 거죠. 왜냐하면은 예산 결산 업무는 매년 해야 되니까 1년 단위로 만들었다 없앴다 하는 것이 번거롭잖아요. 그래갖고 한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 가는 걸로. 근데 이제 거기에 활동하는 위원들은 1년마다 바뀌게끔 이렇게 놓고 있어서 좀 중간적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형식은 특인데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상임위원회처럼 활동을 하는
이런 경향이 또 있는 데가 예결특위가 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위원회는 그렇게 나눠지고요. 여기도 봐보세요. 그래서 특위라는 이름이 붙어 있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45일간 활동을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활동 기간이 제한된다라고 하는 특징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앞에서 봤었던 환경노동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활동 기한이 따로 있는 건 아니죠. 네, 그래서 해야 될 일을 이렇게 쌓아놓고 거기서부터 하나씩 빼내서 일 처리를 하는 겁니다. 거기는. 자, 그 차이가 있는데요. 자, 이제 국정조사가 의결이 됐고, 요게 국정조사는요, 국회 재적,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국회 재적 의원, 전체 의원의 4분의 1 이상이 있으면 국정조사를 열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여야 협의로 국정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국정조사위원회는 증거 채택 또는 증거의 조사를 위해서 보통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형식이 청문회죠. 청문회가 이제 개최가 될 겁니다. 아직은 여러분들이 못 보셨을 수 있지만 청문회가 개최가 될 것이고요. 국정조사는 특정한 현안에 대해 부정기적으로 행하는 조사라는 점에서 국정 전반에 대해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 1년에 한 차례씩 실시하는 국정감사와는 차이가 있는데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도 비슷한 걸 합니다. 그걸 행정사무감사라고 불러요. 행정사무감사 혹은 국정조사 말고 행정사무조사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런 이제 제도를 지방자치단체도 가지고 있고 국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 벌어지는 일을 다루는 거니까 국정조사, 국정감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경제산업 쪽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경제산업입니다. 위메이드 가상화폐 위믹스 상장 폐지가 돼서 폭풍이 있다. 가상화폐 많이 하시나요? 젊은 세대들이 많이 합니다. 나이가 좀 들어가면 가상화폐 같은 거 잘 못합니다. 왜 못하냐면은 가상화폐가 위험한 시장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그죠? 가상화폐가. 그래서 이제 노후를 준비해야 될 연령대에 접어들면 이 돈을 절대 원금을 잃어서는 안 돼 라는 생각하기 때문에 가상화폐 쪽에 대한 관심이 좀 적어지거나 가상화폐를 한다고 치더라도 이것은 이제 좀 안정적인 가상화폐, 비트코인 같은 건 그래도 좀 안정적이잖아요. 비교적 다른 가상화폐보다는. 그래서 그런 데를 좀 건드린 경향이 있는데 이 젊은 세대는 아직은 노후가 멀어요. 앞으로 기회가 여러 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좀 이 도박성이 느껴지기까지 하는 이 가상화폐에다가 막 이제 던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조사를 해보면요. 가상화폐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20, 30대가 주를 이루고요. 그리고 또 이제 참여를 하더라도 참 특이하게 그 이름 많이 들어본 그 유명한 화폐 쪽보다도 어디선가 찾아낸 그런 어떤 그 코인들 뭔가 앞으로 대박이 날 것 같은 기대감을 주는 그러나 위험성은 그만큼 더 높은 이런 가상화폐 쪽에 많이 또 매달리는 경향이 있더라. 이런 이제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위험합니다. 많이 위험해요. 위험한데 뭔가 대박을 꿈꾸는 거예요. 대박을 꿈꾸는 건데 이 투자라고 하는 것은 원금 손실의 우려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삼성전자 주식을 사도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아요. 그런데 듣도 보도 못한 혹은 뭐 나는 들어봤다 치더라도 그게 뭐 대중들한테 그렇게 널리 알려지지 않은 안정성이 떨어지는 이런 막 코인 같은 거에 위험 부담이 굉장히 큰 이런 거에 막 들어가는 것은요 좀 염려는 됩니다. 여러모로 염려가 되고요. 실제 이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보면 자, 여기 보니까 미르의 전설 시리즈를 서비스하는 게임 제작사 위메이드에서 발행한 가상화폐 위믹스가 디지털 가상거래소 공동협의체에 의해서 거래 정지 및 상장이 폐지가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거래 대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코인을 김치코인이라고 이제 속칭 부르는데 여기에 이제 위믹스가 속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 중심으로 투자된 코인이에요. 그런데 이게 거래 정지가 발표됐으니까 결국에는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굉장히 크겠죠. 70%가량 폭락했대요. 예. 이렇게 됐는데 상장이 폐지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기가 어려워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도 불편해지고 이거 많은 사람들이 요 가상화폐를 사겠다고 달려들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폭락해 버린 겁니다. 그 닥사라고 하는 데가 여기가 나서 갖고 한 건데, 닥사가 뭐냐면 2022년도 가상화폐 루나 테라 폭락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얼마 안 된 얘기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자산 거래 규제 및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여론의 목소리가 커져서 국내 5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팍스, 그리고 코빗이 설립한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 이렇게 돼 있는 게 닥사입니다. 그래서 자정 노력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래서 내부 감시 같은 걸 해가지고 위험한 코인 같은 거를 퇴출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판단했을 때 요 이제 위믹스가 위험한 거래를 많이 했다, 이렇게 보고 이걸 이제 퇴출시키기로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위메이드에서는 굉장히 이제 당황스러워하고 있는데, 위메이드는요 P2E 방식을 비즈니스 모델에 적용했다는 거예요. 플레이 투 언 그래가지고요, P2E, 이걸 이제 X2E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 X2E라고 하는데요. X2E. 그러니까 X를 통해서 돈을 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X에는 여러 가지 말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플레이예요.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는요, 이 P2E를 금지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사들이 동남아시아 같은 데서 P2E 개념을 많이 도입을 하는데, 게임을 해서 돈을 벌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게임을 해서 내가 게임을 잘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게임하고 놀면서도. 그런데 그런 개념인데, 그것을 이제 공식적으로 돈 거래를 못 하니까, 그러니까 위믹스라고 하는 이 가상화폐를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게임 내 아이템을 위믹스와 교환해 준다, 이런 개념을 적용했다는 거죠, 위메이드가. 그래서 3만 원대였던 위메이드의 주가가 한때 20만 원까지도 넘어갔고, 뭐 이 개념 어떻게 보면 좀 교묘하게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분을 우회해서 요 이제 코인에 대한 어떤 그 사람들의 욕망도 같이 해소해주는 이런 경향이 생겼으니까 주가가 뛰어 올랐고요. 위믹스의 시가총액도 한때 3조 원을 넘을 만큼 엄청나게 유명해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렇지만은 너무 지금 이제 가상화폐를 위험하게 느끼고 있는 경향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잘못된 거래를 한다 그랬을 때 자정을 하지 않으면 나머지 코인 시장도 다 죽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요, 코인 시장에 대한 어떤 선호도가 많이 또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다 다 죽어 라는 생각 속에서 위험한 거래를 하지 못하게끔 이제 견제하고 있는 것이고, 내부 통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미국에서도 이런 어떤 그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충격적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예, 코인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암호화폐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게 만드는 건데, 이거의 핵심은 원래 블록체인 기술에 있는 것인데, 이게 이제 지금은 그거보다는 그거의 이 발행 수량을 제한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사고 팔면서 수익을 거두는 모델로 갔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이제 좀 포장된 게, 가상화폐가 앞으로 현실화폐를 대체할 것이다. 뭐 아주 먼 미래에는 그렇게 되는 날이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그렇게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현물화폐에서 미국이 미국 달러화를 세계 기축통화로 만들어 놓고 거두는 경제적 이익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수준인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자기네 화폐를 국제통용화폐로 만들어서 지금의 세계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측면이 있어요. 지금도 봐보세요. 미국이 자기네 화폐 가치 올리겠다고 금리를 무식한 수준으로 막 올리잖아요. 그렇게 올리잖아요. 거기에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다 요동치면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화가 나가지고 이제 독일, 프랑스 이런 데가 자꾸 이제 반항해보고, 중국도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막 그래요. 그런 와중에 중국이 가상화폐를 정부가 발행하겠다 이렇게 하고 나서기도 해서, 그러기도 해가지고, 요게 이제 워낙 또 인해 전술이 가능한 중국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이 코인이라고 하는 게 어떤 형태로 또 발전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당장에는 미국이 자기네 달러화의 기축성을 포기하고 가상화폐 쪽으로 이 지위를 넘겨줄 리가 만무합니다. 그리고 국가가 이걸 나서서 가상화폐를 발행한다면 모를까, 민간이 발행한 가상화폐가 이거를 대체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예, 그거는 아마 제도적으로도 굉장히 위험 부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이걸 거래를 하려고 하면은, 그러면은 정부가 통제하고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럼 우리나라 정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요. 이게 이제 국제의 거래 수단으로 통용되려면요. 어마어마한 양을 찍어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제한된 양만 딱 찍어내기로 약정해 놓고 그것만 찍어내잖아요. 그게 어떻게 국제적 통용 수단이 될 수 있나요?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당장에는 거래 수단으로서의 화폐를 대체하는 용도로서의 기능은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게 하나의 투자 상품으로서는 인기를 계속 끌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대상이 투자 상품이 되었을 때는요, 이것은 조금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부가가치를 계속 창출하면서 그 부가가치 창출한 것의 일부를 투자자들이 나누어 가져가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지만 그렇지만은 더 이상 부가가치를 별로 창출하지도 못하는데 여기서 누군가가 돈을 벌었다는 얘기는 결국에 누군가는 돈을 잃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누군가의 눈물을 받아 먹은 거예요. 누군가가. 또 다른 사람이.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건강한 성격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쪽 분야의 전문가도 아닌데 함부로 단정은 못하겠습니다만 적어도 지금까지 경제적으로 흘러온 모습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막 여기에 경쟁적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누군가 돈을 벌죠. 누군가 돈을 버는데 거기에서 이제 상투 끝을 잡은 사람은요, 자기 자산 다 날려먹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널뛰기를 막 이렇게. 그걸 당사자들 모르지도 않아. 사실은 느끼기 때문에 이 가격이 폭등했다, 폭락했다 이런 일을 반복하는 겁니다. 미국에서도 그런 일은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크립토 윈터라는 말이 나는데 이 가상재산의 겨울이라는 표현이죠. 이것이 길어질 전망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체국 창구에서요, 4대 은행 예금의 입출금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우체국이라고 하는 곳은 어떻게 이제 보셔야 되냐면 정부가 있을 때 이제 정부 부처청이라는 게 있죠. 우리 이제 이렇게 한번 볼게요. 대통령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부 조직을 보면, 그리고 요 밑에 국무총리가 있죠. 국무총리가 있고요. 요 밑에 부가 있고요. 요 밑에 청이 있어요. 청이 있고 국무총리 직속으로 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처청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부처청을 뭐라고 하냐면은 중앙행정기관이라고 부릅니다. 중앙행정기관이라고 불러요.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인 이 부처청이 있는데 요 부 중에서 뭐가 있냐면은 부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있어요. 이것도 재미난 역사가 있는데요. 흥미로운 역사가 있는데 과학기술부 따로, 정보통신부 따로 그렇게 있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그렇게 있다가 이명박 정부 때 작은 정부를 추구하면서 그러면서 정보통신부를 폐지했어요. 폐지했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이죠. 요 세력은 자기네가 집권했을 때 업적이라고 믿어요. 정보통신부를 설치하고 IT 붐을 이끌어서 중진국 수준에 있었던 우리나라 경제를 선진국으로 끌어냈다라는 자부심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 다시 정보통신부를 신설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정보통신부를 다시 신설하는 것은 옥상옥이 될 수도 있다. 어차피 정보통신부가 하는 역할을 다른 데로 이제 전환한 거니까. 그래서 과학기술부를요, 이름을 이제 길게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가 됐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라는 굉장히 긴 이름으로 이렇게 바꿨죠. 정보통신이라는 것에 끈을 이제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정권 교체가 됐지만은 윤석열 정부가 이제 문재인 정부의 정부 조직을 일단은 계승하면서 이제 출범했기 때문에 바꾸지 않고 출범했었기 때문에 지금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밑에 본부, 몇 개의 본부가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 본부 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조직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우정사업본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있어요. 우정사업본부라고 합니다. 우정사업본부가 있는데 우정사업본부 밑에 이제 지방우정청들이 있죠. 지방우정청들이 있고 지방우정청 밑에 우체국들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우체국의 업무를 좀 나눠 맡고 있는 데가 우편취급국이라든가 별정우체국 같은 것들이 있어요.
별정 우체국 같은 데는 특히 민간업자가 우체국 업무를 대행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조직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요쪽 있잖아요. 여기도 여기에 이제 소속된 사람들이 다 공무원인데, 그런데 자, 여기에 이제 법적 지위. 제가 그것 때문에 이 주제를 픽한 건데요. 우정사업본부, 지방우정청, 우체국 얘기를 했는데, 여기가 이제 이게 뭐가 되냐면요. 이거를 정부기업이라고 불러요. 내지는 학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표현도 써요. 정부 부처형 공기업 이렇게 불러요. 이게 근데 사실은요. 하지만 정부 기업이고 공기업이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이 관계를 좀 잘 보셔야 되는데 법적으로는 공기업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공기업은요. 정부 조직 안에 있지 않고 별도의 조직으로 설치된 법인이에요. 그리고 공기업이 되려면요. 자체 수입비 중 50% 이상이 돼야 되고 50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어야 되고 뭐 그렇게 되고 그 안에서 또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이런 게 나눠져요. 그게 이제 공공기관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1월 말까지 이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기가 공기업이야, 이게 여기가 공기업이야 라고 지정을 해야 돼요. 지정해서 고시하는 겁니다. 그걸 공기업이라 그래요. 그런데 있잖아요. 학자들은요. 정부 기업에 대해서도 공기업스럽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부 부처에 소속되어 있는 공기업 아니야? 이렇게 규정을 해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공기업이 아니에요. 그 관계를 잘 보셔야 돼요. 학자들은 이렇게 구분하지만 그러나 법적으로는 공기업이 아니고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공기업 다닌 사람 공무원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공사, 공단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죠? 공무원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회사 직원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거죠. 정부가 의사결정권을 가질 만큼 절반 이상의 지분을 다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이제 공기업 같은 데가 되고 또 그 다음에 공기업이 아니더라도 준정부기관이라고 해서 공단 같은 데 있잖아요. 이런 데들이 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우체국 직원은 공무원이거든요. 공무원인데 그래서 공무원인데 이들이 모였는데 기업처럼 활동을 해요. 금융, 우편 이런 걸 하잖아요. 그렇게 돼서 이거는 기업스럽다 그래서 정부 기업이라는 말 갖다 붙여줘요. 이 지위를 좀 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가 원래는 우편 사업을 하던 곳이잖아요. 그런데 금융 사업도 같이 해요. 금융 사업은 왜 하냐? 지금이야 이제 온라인 뱅킹도 다 되고 그러니까 별 상관이 없어졌을지도 모르지만 그렇지만은 과거에는요. 지역적으로 인구가 많이 몰려있는 대도시 이외에는 그런 곳에서는 이 금융기관의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융기관 접근성이 떨어져서 경제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불편함을 겪는 거죠. 자산을 굴리지도 못하고 그런 기회도 별로 없고. 그런데 우체국은요. 전국적으로 우편 사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망이 쫙 깔렸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금융업을 하면 금융소외 지역을 없앨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해서 금융업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 내친 김에 금융업을 통해서 돈도 벌어서 우편 사업에 나는 적자도 메꿔주고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우체국 창구를 통해 갖고 기존의 은행들 있잖아요. 시중 은행들 있죠. 그런 데들의 거래를 같이 터주면 그러면은 농어촌에 살고 있는 어르신 같은 분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죠. 어르신들은요. 여전히 인터넷 뱅킹 같은 게 낯설 수 있어요. 스마트 뱅킹, 인터넷 뱅킹 뭐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약할 수 있기 때문에 우체국 창구를 통해서 다른 은행들 거라도 갖고 오세요. 그러면은 금융 업무 봐드릴게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좋은 취지죠. 네. 그래서 금융 소외층을 이제 없애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기업, 산업, 시티, 전북은행 여기다가 더해서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이에요. 가장 이 덩치가 큰 은행들이죠. 여기에 은행의 고객들이 전국 2,500여 개 우체국에서 입출금 및 조회, 자동화기기 ATM 등 금융 서비스를 별도의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우체국 망을 개방을 해줬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령층과 같이 인터넷, 스마트 뱅킹 등 비대면 금융 서비스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마무리를 지어볼까요?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우리 사회 환경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에듀윌 합격 패스. 에듀